아내가 죽고 3개월 후 저는 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통장. 표지에는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거래일은 아내가 돌아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숨겼을까? 무엇이 적혀 있을까?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통장에는 4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입금된 흔적, 그리고 출금 내역 옆에 적힌 메모들. 1988년 3월 남편 생일 케이크 사고 싶었는데 참음. 1995년 7월 가족 여행 가고 싶었는데 참음. 2001년 12월 남편 코트 사주고 싶었는데 참음. 2018년 5월 제주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참음. 마지막 장에 아내의 손글씨로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불안을 위해 모은 거라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당신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나는 40년 동안 참았지만 후회도 된다고.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제발 당신은 즐겁게 살아달라고. 통장 잔액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제 통장에는 6억이 넘게 있었지만 아내가 40년 동안 모은 2,400만 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올해 67세 김태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6억을 모았는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 6억을 모으는 동안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6억이 아무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958년 대구. 저는 산동네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벽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네 남매 중 둘째였던 저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를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그게 제 주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소풍 가는 날 다른 아이들은 김밥, 계란말이, 과일, 과자를 싸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밥에 된장을 발라 먹고 있었습니다. 옆반 아이 하나가 제 도시락을 보더니 큰 소리로 놀렸습니다. 순간 주변 아이들이 다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어떤 애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짝꿍이었던 민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진짜 가난하다고, 자기 집 강아지도 저보다 잘 먹는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놀림받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돈만 있으면 이런 수치심은 겪지 않아도 된다고. 그게 제 인생을 망친 시작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중국집으로 뛰어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을 하루에 300개씩 닦았습니다. 손은 늘텁고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우체국 통장에 넣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쌓여가는 게 보였습니다. 3만 원, 6만 원, 9만 원. 이게 바로 안전이구나. 이게 바로 나를 지켜줄 거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도 안 갔습니다. 여행비 15만 원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 돈이면 통장에 넣어서 5개월치 저축을 할 수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왜 수학여행 신청 안 했냐고, 집이 어려우면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안 가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온 월요일 교실은 떠들썩했습니다. 다들 재밌었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게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1980년 22살에 저는 인천의 중견 제조업체의 생산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35만 원. 당시로서는 괜찮은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30만 원을 저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7만 원짜리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었고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적게 쓰면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팝, 숙주나물 볶음, 삶은 계란 하나. 재료비는 하루 800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2만 4천 원. 식당에서 사 먹으면 한 끼에 2천 원이니까 6만 원은 절약하는 셈이었습니다. 저녁은 더 간단했습니다. 라면 반 개, 계란 하나. 비용은 500원. 가끔 식빵에 잼을 발라 먹기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고, 회식 가자고 했지만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회식비로 10,000원, 2차, 3차 가면 3만 원. 그 돈이면 제 일주일 식비였습니다. 처음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거절하는 게 귀찮았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구두쇠 김 대리로 통했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대리는 돈밖에 모른다고, 인간미가 없다고, 저러고 살면 뭐하러 돈 버냐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만 보면 됐으니까요. 1년 차에 360만 원, 2년 차에 720만 원, 3년 차에 1080만 원. 숫자가 커질수록 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안전하다. 가난하지 않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인생은 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총무팀 박미숙. 저보다 4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녀는 제게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자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숙주나물 볶음과 계란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도시락을 보고 숙주나물 볶음을 자기도 진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냐고, 요리도 하냐고, 고시원에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미숙은 자주 제 옆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녀가 옆에 오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왜 회식 때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돈 아껴야 한다고, 저축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 절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퇴근 시간, 박미숙이 제게 내일 시간 되냐고, 같이 공원 산책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돈 안 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공원 산책하는데 무슨 돈이 드냐고, 그냥 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는 항상 공원 산책이나 무료 전시회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비싼 데이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커피라도 사려고 하면 괜찮다고, 물 마시면 된다고, 그 돈 아껴서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가진 거 없다고, 지금 모아둔 돈은 1,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고시원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같이 모으면 된다고, 자기도 500만 원 모아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식장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하객은 양가 가족과 회사 동료 몇 명뿐이었습니다. 비용은 80만 원.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돈으로 전세금 보태자고 했고 아내는 그래도 된다고 어차피 우리 평생 같이 살 텐데 나중에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안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어땠을까요?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써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럼 월급이 줄어든다며 내가 퇴근하고 애 보겠다고 당신은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되겠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우리 빨리 돈 모아서 집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육아를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우리 통장 잔액은 계속 늘어났으니까요.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가 친구들이 다 놀이공원 갔다고 보챈다고. 저는 에버랜드 입장료가 얼마인데 동네 공원 가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라고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집 사려고 모으는 중이니 조금만 참자고 나중에 집 사면 그때 실컷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입학식 날 외식이라도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애가 첫 입학식인데 저는 집에서 내가 짜장면 만들어 줄게.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짧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리에서 과장이 됐고 월급은 250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일했고 그녀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35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생활비는 80만 원, 월세 35만 원, 딱 그만큼만 썼습니다. 통장 잔액은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는데 자기도 다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학원비가 얼마인데 혼자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수학은 너무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인터넷 강의 들으라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가 공부 힘들어하는데 학원 하나 정도는 보내면 어떻겠냐고. 저는 지금 우리 얼마나 모았는지 아냐고 1억 2천이라고 조금만 더 모으면 집 살 수 있다고 학원비로 월 30만 원 쓰면 1년에 360만 원인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하지만 애 교육은이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라고 학원 다닌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지방 국립대를 갔습니다. 등록금이 저렴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좋은 사립대에 붙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800만 원이고 4년이면 3,200만 원인데 지방 국립대는 1년에 400만 원이면 되니 절반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지방대로 갔습니다. 저는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제가 57살 때 드디어 우리는 집을 샀습니다. 강북 외곽의 작은 아파트 24평 2억 7천만 원에 샀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주인이 됐다고 이제 월세 안 내도 된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평생의 목표를 이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우냐고 기쁜 일인데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행복의 눈물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행복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2018년 저는 60살이 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8,500만 원. 저는 이 돈을 전액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월급이 없어지니 돈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퇴직금으로 여행이라도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못 가봤다고.
저는 여행은 지금 돈을 쓸 때가 아니라고 이거 투자해서 불려야 우리 노후가 안정된다고 여행은 나중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짧게 그래요. 나중에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또 한 번 참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나이는 56살이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도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절약했습니다. 이제 수입이 없으니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헬스장 돈 아끼려고요. 아내도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우리 가끔은 외식이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당신 퇴직도 했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외식은 집에서 해 먹으면 한 끼에 3,000원이면 되는데 왜 밖에서 2만 원씩 주고 먹냐고 그 돈이면 일주일치 식비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제가 65살이 됐을 때 제 자산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축액 3억 3천만 원, 투자 수익 2억 8천만 원, 아파트 시세 3억 5천만 원, 합계 9억 6천만 원. 거기에 국민연금이 월 220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심이 됐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부터 편하게 살자고. 아내의 눈에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냐고, 그럼 제주도 한번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못 가봤다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주도는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하고 한 50만 원은 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40년 만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이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아깝다고 우리 동네 공원만 가도 괜찮지 않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조금만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네, 조금만 더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여행 대화였습니다.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무료검진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종합검진은 40만 원이나 하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췌장암 사기라고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늦게 발견됐다고 정기검진을 받으셨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료하면 낫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아파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많이 들 텐데 우리 모아둔 돈 다 쓰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치료나 열심히 받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한 번에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면 3천만 원인가, 아니 입원비까지 하면 5천만 원은 들겠다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저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1년간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기 이제 곧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가자고 약속이라고. 저는 응, 꼭 가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2024년 9월 아내는 6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집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없으니 이 좁은 24평 아파트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총 자산 8억 9천만 원, 치료비로 7천만 원 썼습니다. 저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노후 대비 완벽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아내 없는 이 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된 옷들이었습니다. 유행 지난 옷들, 색이 바랜 옷들,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녔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는데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 적금 통장. 표지에는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입금일 1988년 3월 15일 5만 원. 마지막 입금일 2024년 7월 20일 5만 원. 36년간 매달 5만 원씩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금 내용 옆에는 아내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3월 남편 생일 케이크 사고 싶었는데 참음. 다음 1990년 5월 아들 돌잔치 크게 하고 싶었는데 참음. 다음 1995년 7월 가족 여행 가고 싶었는데 참음. 다음 1998년 12월 남편 따뜻한 코트 사주고 싶었는데 참음. 다음 2003년 9월 아들 학원 보내고 싶었는데 참음. 다음 2010년 6월 결혼기념일 외식하고 싶었는데 참음. 다음 2018년 5월 남편 퇴직 기념 여행 가고 싶었는데 참음. 다음 2023년 8월 제주도 가고 싶었는데 참음. 다음 마지막 장에는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통장을 당신이 보고 있다면 자기가 먼저 떠난 후일 거라고. 이 돈은 36년 동안 당신 몰래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거라고. 매달 5만 원씩 36년이면 2160만 원, 이자 붙어서 24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당신은 평생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불안을 위해 돈을 모은 거라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당신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나는 40년 동안 참았다고. 아들 돌잔치 작게 해도 괜찮다고 했고, 신혼여행 안 가도 괜찮다고 했고, 외식 안 해도 괜찮다고 했고, 낡은 옷 입어도 괜찮다고 했고, 여행 안 가도 괜찮다고 했다고. 전부 다음에 하자고 했다고. 그런데 다음은 오지 않더라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참았다고. 하지만 후회도 된다고.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고 놀이공원 한번 제대로 못 데려가서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 당신의 불안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 돈 가져가라고.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제발 당신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돈은 쓰라고 있는 거라고. 행복하려고 모으는 거라고. 다음 생에는 조금 덜 절약하고 살자고. 그때는 제주도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들한테도 더 잘해주자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통장 잔액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통장을 꼭 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36년간 매달 5만 원씩. 아내는 제가 모르게 자기만의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쓰려고가 아니라 제게 주려고. 저는 아내에게 40년 동안 뭘 해준 게 있을까요? 신혼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못 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준 적 없습니다.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아내는 66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행복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을까요? 저는 제가 아내를 죽인 것 같았습니다. 총을 쏜 것도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지만 저는 아내의 인생을 죽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일하는 아들은 어머니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저는 그래,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보기 싫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평생 우리 엄마한테 뭘 해주셨냐고. 한 번이라도 여행 가셨냐고. 외식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셨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놀이공원 가고 가족여행 가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가봤다고.
초등학교 때 소풍 도시락에 계란말이 하나 넣어달라고 했더니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났습니다. 계란 한 판이 3,000원인데 그걸 도시락에 넣냐고 그냥 김치 싸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냐고 친구들이 자기 도시락 보고 비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중학교 때 학원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그때 수학 70점 밑으로 떨어져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다고. 엄마가 몰래 용돈 모아서 학원비 대주시려다가 제게 들켜서 혼났던 거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또 물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셨냐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냐고. 아니지 않냐고. 아버지 불안 때문이었지 않냐고. 저는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울 사립대 붙었을 때 제가 등록금 아깝다고 지방 공립대 가라고 했던 것. 그때 아들 꿈이 광고 회사 디자이너였다고. 서울 가야 그런 회사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지방에도 회사 많다고 했다고. 아들은 지금 부산에서 작은 인쇄소 다닌다고 했습니다. 월급 280만 원. 친구들은 다 서울 대기업 다니면서 400만, 500만 원 번다고.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한테 기회조차 안 줬다고. 저는 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하셨던 거 아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를 원망하지 말라고, 아빠도 힘들었던 거라고, 그냥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돈만 보고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지 걱정하셨다고.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주신 사람을 왜 걱정하셨을까?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연락 안 하겠다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고. 아버지도 그 모아둔 돈으로 편하게 살라고.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거 아니냐고. 저는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하고.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잃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대학 간 후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2008년 5월 3일. 오늘 소풍 갔다. 도시락에 김치밖에 없었다. 친구들이 비웃었다. 너무 창피했다. 집에 오자마자 울었다. 엄마가 안아주셨다. 미안해 하셨다. 왜 엄마가 미안해 하지? 아빠가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2008년 11월 15일. 오늘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다. 나만 못 갔다. 아빠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하셨다. 친구들이 다음날 파티 얘기를 하는데 나만 끼지 못했다.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2010년 6월 20일. 학원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했는데 아빠가 소리를 지르셨다. 학원비가 얼마인데라고. 엄마가 울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울었다. 미안하다 엄마. 나는 착한 아들이 될게. 2013년 3월 2일. 중학교 입학했다.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 신고 왔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 신던 운동화 신고 갔다. 작아서 발이 아팠다. 엄마한테 말 못했다.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다.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외식하러 갔다. 우리는 집에서 라면 먹었다. 아빠는 외식은 돈 낭비라고 하셨다. 엄마가 케이크라도 사자고 했는데 아빠가 왜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하셨다. 나는 그냥 방에 들어와서 잤다. 2019년 2월 28일. 대학 합격했다. 서울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아빠가 반대하셨다. 등록금이 비싸다고.
지방 국립대 가라고. 나는 울면서 부탁했다. 제발 한 번만이라고. 아빠는 안 된다고 하셨다. 엄마가 제발이라고 빌었다. 아빠는 소리를 지르셨다. 나는 포기했다. 내 꿈도 포기했다. 이제 나는 아빠가 싫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이게 마지막 일기다.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대학 졸업하면 서울 안 가고 부산에 남을 거다. 그리고 아빠랑 연락 끊을 거다. 엄마는 사랑한다. 하지만 아빠는 미안하지만 아빠는 사랑할 수 없다.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다. 절대로.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부터 절 미워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니, 아마 평생 그랬을 겁니다. 저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총 자산 8억 9천만 원, 월 연금 220만 원.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후 대비 완벽하게 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을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8억 9천만 원이 있지만 아파트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내의 흔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총 자산은 12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공원을 걷고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웁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하루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라는 것뿐. 어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함께 회사 다니던 박 과장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70살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반갑게 인사하며 요즘 동호회 다니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주말에는 손주들 보러 가고 정신없이 산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이 제 안색이 안 좋다고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은 잘 계시냐고 물어서 작년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이 놀라며 미안하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서 부산에 있다고 연락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랑 연락을 안 한다니 말이 되냐고, 그래도 나중에 풀리겠지 하며 너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동호회라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인데 사람들 좋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회비가 아까운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았더니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 과장은 그래도 너무 혼자 있지는 말라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법이고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그렇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냉장고를 열면 숙주나물, 계란, 닭가슴살. 40년 전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이걸 누구와도 나눠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 오늘도 저는 아내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돈은 행복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지 모으기 위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12억 4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여행을 갈까요? 아내 없이? 맛있는 걸 먹을까요? 아내 없이? 좋은 집에서 살까요? 아내 없이? 아들에게 줄까요? 아들은 받지도 않을 텐데. 이 돈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목숨 걸고 모은 이 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저는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2인분을 시켰습니다. 24,000원. 고기를 구우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고기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으니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아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사랑한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12억이 넘는 돈을 가졌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웃음, 아들의 사랑, 행복했던 기억, 함께한 시간, 이 모든 걸 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만약 제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제주도 한번 가는 50만 원이 아깝습니까? 그 50만 원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식 한 끼 2만 원이 아깝습니까? 그 2만 원으로 가족의 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학원비 30만 원이 아깝습니까? 그 30만 원으로 아이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외면했습니다. 제 불안이 더 컸거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노후 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희생하면서까지 내일만을 준비하지 마세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아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나중에, 다음에, 조금만 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67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남은 인생의 후회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잃었으니까요. 제 통장에는 12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40년 동안 절약해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